네, 안녕하세요. 트윗컨설팅 금융컨설팅 사업본부 이근영입니다. 트윗컨설팅이 2021 금융소비자 의식 수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최인규 고문님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죠. 트윗컨설팅 최인규 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희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21 금융소비자 의식 수준 조사 개요는 다음 표와 같은데요. 먼저 조사 기간은 올해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방식은 온라인을 이용하였고요. 주요 테마는 금융회사, 금융서비스, 디지털 금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은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Z, Y, X세대, 베이비부머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금융 업종별 이용률은 은행, 카드, 보험, 증권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부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금융 업종과 금융 서비스에 대해 NPS 방법을 적용해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분석하였습니다. NPS란 Net Promoter Score의 약자로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 그리고 추천 의향을 하나의 지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조사의 한계점도 존재하는데요. 응답 결과에 대해 이유나 원인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석에 있어서 추론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뭔가 분석이나 조사 결과는 상당한 부분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영상은 총 4부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1부는 금융회사 선택 기준과 금융 플랫폼, 2부는 금융회사 만족 수준 비교, 3부는 금융 서비스 만족 수준 비교, 4부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의식 수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금융회사 선택 기준과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금융회사 선택 기준인데요. 신뢰성, 편리성, 수익성, 접근성, 브랜드, 거래관계 이렇게 6가지 금융회사 선택 기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보시는 하늘색과 남색이 있는데요. 하늘색의 경우에는 이런 6가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1순위만 고르라고 했을 때 응답한 결과이고 남색의 경우에는 3순위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6가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보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특이한 게 본 게 있어요. 제가 최근 몇 년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나라의 금융기관 선호도의 요인에 대한 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접근성, 아마도 물리적 접근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을 거로 보여지지만 네. 접근성에 대한 선택 기준을 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위나 3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편리성이나 수익성이 접근성을 제치고 올라왔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최근의 디지털 시대 또 모바일 시대에 접근성보다는 더 차별화될 수 있는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수익성이 더 앞서서 어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이제 표에 보면 3개를 고르세요 했을 때의 비율은 신뢰성과 편리성, 수익성, 순위는 차이가 없지만 이 차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면 신뢰성 65%, 편리성, 수익성은 뚝 떨어져서 13%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신뢰성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편리하거나 아무리 수익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인 금융회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세대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X세대와 베이비부머는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Z와 Y세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X세대, 베이비부머가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는 G세대나 아니면 Y세대에 비해서 형성된 자산의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그 큰 자산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관리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리성보다는 수익성이 더 저렇게 높게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제 생각은 2가지 파인딩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금융사가
어떤 계층의 고객을 타겟팅할 거냐에 따라서 금융사의 상품과 서비스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금융 소비자의 세대 구성비를 보면 Z세대와 Y세대, 그 MZ세대라고 하는 층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주가 될 것인데 이 세대의 특징이 그 편리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본다면 장차 그 빅바이, 그러니까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의 경쟁에서 신뢰성은 당연한 거지만 신뢰성이 갖춰졌다 봤을 때는 결국 편리성 게임이 되지 않을까. 누가 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금융 업종별로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독립 변수는 만족도와 신뢰도, 즉 금융회사에 대한 만족은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독립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인 이 회사를 내가 계속 이용하겠다, 계속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두 독립 변수 모두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은 은행과 카드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신뢰도에 비해 만족도가 계속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는데요. 아마도 사실 은행과 카드는 뭐 거의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은행 카드사, 은행계 카드사를 포함해서 주로 대형 시중은행 계열이 많죠. 상대적으로 보험이나 증권에 비해서 공신력이랄까 아니면 어느 정도 대형 금융회사로서의 입지가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신뢰도는 이미 디폴트로 깔아놓은 걸로 보고 믿을만하다. 그것을 차별화적인 요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만족도를 좀 더 중요한 이유라고 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뢰도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목할 것은 기존 금융산업에 새로운 매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들어와서 그 판을 크게 휘젓고 있고 토스뱅크도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 서비스 시작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발표 보면 카카오, 토스가 보험인가 받고 진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증권도 카카오페이 증권, 또 토스증권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보험과 증권에서의 고객들의 이동, 증권, 보험 산업에서 금융사들 간의 어떤 그 경쟁 이런 판도는 은행에서의 카뱅이나 토스 등장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도 해봅니다. 네, 다음은 금융회사 선택 기준을 은행별 차이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동그라미를 색깔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눴는지 그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동그라미 쳤으니까. 네,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본 거는 신뢰성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트헤브다. 신뢰성이 안 되면 이미 그 예선 탈락.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다음 편리성과 수익성인데 신한은행 고객들을 보면 편리성과 수익성이 비슷한 비율이고요. 카카오뱅크는 편리성이 높고 국민은행도 편리성이 더 높고 기업은 편리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특성이 카뱅, 국민, 기업은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고객들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은 그 앞에 말씀드린 세 개 은행보다는 좀 이렇게 균등한 그 비중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이한 거는 농협은행 같은 경우 수익성이 편리성보다 더 큰데 이건 왜 그럴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유는 전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고모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NH농협은행의 경우에 특히 주담대라든가 아니면 예금 같은 경우에 특판을 많이 합니다. 비교적. 물론 다른 은행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특판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특판에 의해서 NH농협으로 유입된 그런 고객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둔다면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짐작입니다. 네.
지방은행이 좀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은행은 편리성, 수익성도 높은 비율이지만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 브랜드 비중이 클 때 이건 아마도 애양심 아닌가. 네. 그런데 이 애양심에 근거를 둔 지방은행의 마케팅이나 영업 정책이 얼마나 계속 유효할까 이런 것도 지켜볼 만한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금융그룹의 플랫폼 경쟁력을 테마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그룹의 플랫폼 경쟁력 그리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분석하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금융회사의 계열사와 서비스 간 연관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그 동기는 금융그룹이 그 2021년에 키워드가 플랫폼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그룹이 플랫폼이 되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 플랫폼은 금융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는 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표를 만들어 본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은행의 고객을 활용해서 보험과 증권, 카드의 고객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금융 플랫폼으로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지급결제나 카드 추천, 주식 매매 같은 서비스로 고객이 그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시너지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표를 만들 때 대상이 된 조사 대상들은 금융사와 핀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는 금융사 중심이고 자산관리, 지급결제, 카드 추천, 주식 매매는 이제 금융사 플러스 핀테크 서비스이고요. 숫자 의미를 설명드리자면 은행과 보험에 만나는 셀에 0.24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말은 그룹이 같다면 같은 그룹의 은행의 고객 중에서 그 그룹에 해당하는 보험사를 이용한 고객 비중이 24%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보험과 은행 또 밑에 대각선 방향의 숫자가 더 있잖아요. 0.27. 이거는 보험 고객 중에 27%가 은행 고객이다 이런 뜻이죠.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융사 간에 시너지가 나고 있다. 금융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산관리, 지급결제, 카드 추천,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그리고 나서 발견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융그룹 안에서는 은행과 카드가 보시면 이제 좀 색깔 진하잖아요. 진하기 때문에 진하다는 것은 고객이 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이 다른 금융사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은행과 카드가 금융사 플랫폼의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증권은 그룹에 속해 있지만 같은 그룹의 금융사로부터 이렇게 협력, 제휴, 뭐 이런 시너지 활동은 좀 낮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금융 서비스로 오면 그 자산관리, 지급결제, 추천, 매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딱 부러지게 어느 서비스가 축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자산관리 쪽이 좀 높지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산관리의 경우 통상 우리가 자산관리에 대해서 최근에 열심히 했던 소위 핀테크가 시작하고 나서 열심히 했던 곳이 증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로보어드바이저를 뭐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몇 년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관리와 증권의 연관성이랄까 여기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오히려 은행과의 연관성이 더 높고요. 이유가 뭘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산관리의 개념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웰스를 매니지먼트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마 지난달에 쓴 카드값이라든가 뭐 내지난달에 쓴 생활비의 패턴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소비 생활 패턴 정도로 혹시 이것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산관리라고 이제 그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해준 앱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금융계좌에 흩어있는 자산을 보여주거나 또는 소비 행태를 분석해서 바람직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자산관리라고 고객들한테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자산 관리 그러면 뭐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리하거나 자산을 증식시켜주거나 아니면 뭐 세무적으로 문제를 좀 완화시켜주거나 이런 자산 관리라기보다는 금융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자산 관리 서비스로 이해하고 아마 그렇게 응답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금융그룹의 계열사 간 시너지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시너지를 금융그룹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처음은 KB국민그룹인데요. 색이 진할수록 시너지가 잘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 KB국민은행 열을 보면 다른 금융업종과 금융서비스와의 연관된 정도가 큰데 저는 이 부분을 KB국민그룹의 경우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타 업종 그리고 서비스로 고객 확장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KB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교적 카드뿐만 아니라 은행과 손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계가 비교적 긴밀한 편입니다. 실제 은행 창구에서 KB증권을 소개한다든가 KB손보의 상품을 소개하는 예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런 활성화된 어떤 계열사의 시너지를 위한 노력들, 영업들이 어느 정도 이 수치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이 신한이라든지 다른 은행 그룹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표를 이제 볼 때 좀 시각화를 잘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첫째 고민한 거는 국민은행 고객 중에 31%가 KB손보 고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행을 이용하는 그 소비자의 동기와 보험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 고객이 100% 보험고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한번 숫자를 바라봤냐면 전체 평균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높으면 다른 금융그룹보다는 더 많이 협업하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 숫자가 평균보다 낮으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뭐 정확한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단 그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초록색 동그라미는 그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본 평균치보다 좀 많이 높은 경우는 초록색 동그라미이고 전체 평균보다 낮으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표에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는데 가로부터 말씀드리면 KB국민은행이 KB손보의 고객과 국민은행 고객이 손보 고객인 건 0.31, 0.19 이렇게 라고 하는 가로를 쭉 보면 초록색이 두 개고 또 그 색깔도 하얀색 약간 더 진한 분홍색 뭐 이런 건데 그런 반면에 KB국민을 기준으로 세로로 쭉 보면 전부 색깔이 짙고 되게 초록색이잖아요. 그거는 국민은행이 그 KB금융그룹의 타 금융사에 주는 그 플러스 효과보다 타 금융사가 KB국민에 주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는 제가 해석이 어렵고 하여튼 나타나는 현상은 KB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금융사들이 KB국민은행에 기여한 정도가 KB국민은행이 타금융에 기여한 정도보다는 좀 크다.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그 발견 사항은 이제 다른 금융그룹의 그 표와 비교해봐서 판단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KB금융그룹의 금융사 간의 시너지율은 이제 위에 있는 그 4개 4 곱하기 4 매트릭스 안에 초록색이 몇 개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초록색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금융그룹과 비교해서 KB금융그룹사끼리의 시너지는 더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 타 금융사 대비 이쪽 금융 서비스 쪽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과 초록색 비율이 비슷하거나 빨간색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금융 서비스, KB마이머니나 KB페이 이런 것들이 금융그룹으로서 플랫폼으로서 시너지를 내는 데는 아직은 다른 금융사보다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한금융그룹을 살펴봤습니다. 세기 지나기로 봐서 KB금융그룹에 비해 신한금융그룹이 금융 서비스를 활용한 플랫폼 시너지는 좀 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신한금융그룹이 모바일 앱 그리고 플랫폼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조금 전에 그 KB 마이머니가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어요. 굉장히 사실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KB페이야 워낙 그 경력이 일천하다 치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신한소를 중심으로 한 부분, 그 다음에 신한페이판의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서비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한솔이 소위 완전히 플랫폼은 아니겠습니다만 플랫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비교적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금융그룹보다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 자체, 앱 자체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런 걸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페이파는 또 제가 보기엔 굉장히 페이먼트, 은행에서 하는 페이먼트 중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꼭 신한카드를 써서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신한카드가 KB금융그룹보다는 계열사 간 시너지보다는 그 업무 시너지 쪽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너지 쪽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거기에는 신한솔이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신뢰가 높은 결과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전제드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은행과 카드가 금융그룹 시너지의 축이 된다라는 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 비교해 보면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 은행, 보험, 증권, 카드 간의 시너지는 높았었고 상대적으로 금융 서비스와 시너지는 낮았는데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그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솔과 신한페이판, 또 신한카드 카드 추천 같은 것도 그 금융그룹사 간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서비스로 보여져서 상대적으로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신한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게 보이는 거는요. 신한금융투자인데 신한금융투자의 가로축을 보면 대부분 색깔이 짙잖아요. 초록색이 많죠. 그 얘기는 신한금융투자 고객이 신한금융그룹의 다른 금융사의 고객으로 더 많이 평균보다 있고 신한금융그룹의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상이라서 신한금융투자가 타 금융그룹사의 기여한 정도는 높은데 세로축을 보면 거의 없잖아요. 그 얘기는 신한금융투자는 다른 같은 금융그룹의 다른 금융사로부터의 시너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거는 좀 특이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KB 마이머니하고 신한솔을 일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한솔은 슈퍼앱이라서 그 안에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솔과 비교하려면 KB의 여러 가지 앱을 합쳐서 비교해야 될 텐데 기술적으로 통계 조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해하실 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신한금융그룹은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신한솔과 신한페이판이 플랫폼의 축으로서 금융 서비스로 잘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NH농협금융그룹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점은 지급결제 서비스인 오런페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과 그리고 농협카드를 모두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오런페이를 이용하게 되는 유입 경로가 농협은행과 농협카드 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해석 말고도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좀 궁금했는데요. 그 해석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런페이는 기존의 NH농협카드를 그 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고객은 100%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로 나온 게 당연하고요. 사실 은행의 경우에는 농협카드를 써도 결제계좌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다른 결제계좌를 쓸 수도 있어요. 대부분 같은 은행을 쓰는 경우가 물론 많겠지만 그런데 이 나온 통계를 보면 또 우연치않게 같은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통계 모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카드 결제가 반드시 그 은행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카드는 오런페이와 그 고객이 100% 일치하는 게 맞아요. 오런페이 숫자가 특이한 거는 오런페이 고객의 100%는 은행 고객인데 비해서 은행 고객 중에서 오런페이 쓰는 거는 2%거든요. 그 얘기는 오런페이의 고객 확보가 은행에 상당히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은행을 벗어나서 오런페이 독자적으로 고객을 확보해서 은행에 거꾸로 이렇게 환류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직은 약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삼성그룹을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봤던 금융그룹과 달리 삼성은 은행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른 금융그룹들은 은행으로부터 시작되는 시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삼성그룹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계열사나 서비스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다른 금융그룹의 경우와 좀 다른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증권, 삼성카드 모두 업계에 1위 아니면 2위, 3위 안에 들어가는 업계 최고의 그 브랜드를 가진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너지를 감안하지 않아도 스스로 삼성화재, 삼성생명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 나온 숫자가 어떤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많아서 꼭 저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선호되는 그 업계의 그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은행이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로도 계열사 간의 큰 시너지를 이 안에서 냈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그 밖에서 볼 때는 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선보 생보 중에 1위사이지만 두 회사 간에 약간 경쟁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그런 거를 이제 상상했었고 사실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숫자를 보면 생명 고객 중에 화재 고객이 39%, 반대는 43%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숫자인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생명과 화재가 서로 그 시너지를 내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좀 전에 다른 그룹과도 비슷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증권이거든요. 삼성증권이 삼성증권 고객들의 상당수는 생명이나 화재나 카드의 고객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타 그 금융그룹사 중에 고객이 증권을 이용하는 고객 비율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삼성생명 고객이 증권회사를 거래한다면 삼성증권이 아니라 다른 증권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라서 증권사가 그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금융그룹사로 고객을 많이 유입시키는데 반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그 증권이 금융그룹의 그 플랫폼으로서 같이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숙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굉장히 주목해야 될 현상은 삼성페이인데요. 삼성페이가 굉장히 편리한 지불결제 수단으로 뒤에서 금융 서비스 평가할 때도 밝혀 적듯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페이에 대한 그 어떤 고객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것을 이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페이 고객이 생명, 화재, 카드에 대한 그 고객 비율은 이 숫자는 높아 보이지만 빨간 동그라미란 거는 전체 금융사 평균보다 낮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삼성페이가 그 자체로 서비스로서는 그 매력적이지만 삼성페이를 가지고 삼성금융그룹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삼성페이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키거나 삼성페이를 통해서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을 더 많이 팔거나 이런 것들로 하는 그런 성과는 삼성페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그 특이한 점이 금융산업에 진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데 진출한 축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두 개 축이라는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카카오뱅크 나름대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카카오페이 나름대로 플랫폼 만들고 하면 그게 어떤 시너지 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고객을 비교해 보니까 카카오뱅크 고객의 34%가 페이 고객이고 페이 고객의 72%가 뱅크 고객인데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걱정했던 것과 달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두 개 축이 나름대로 잘 협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그렇게 판단을 됩니다. 네, 지금까지 1부에서는 금융회사 선택 기준과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 시사점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자가 이제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다. 뭐 정보의 비대칭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모바일 디지털이 뭐 그런 간극을 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 종래 구태의연한 어떤 은행 경영 방식, 금융회사 경영 방식으로는 소비자 만족이라는 게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언택트 시대,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더 노력할 부분이 많겠다. 뭐 이런 과제가 금융회사에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토스와 카카오 또 네이버까지 포함했을 때 새로운 테크 기업들이 금융 계열사가 다 영업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테크 기업의 금융 플랫폼과 기존 금융사의 금융 플랫폼을 비교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 다시 비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올해 조사한 숫자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생각보다 금융사들이 플랫폼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각 금융사 개별적 활동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지 않나 그런 점하고, 금융사끼리의 협력은 전통적 금융의 플랫폼이라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과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기존 금융사의 비즈니스와의 연결을 생각해 본다면 금융 서비스 중심의 플랫폼화하는 것은 이 조사된 숫자랑 보면 신한금융그룹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그룹은 좀 더 전략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내년도에 같은 조사를 해서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1부 금융회사 선택 기준과 금융 플랫폼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는 금융회사의 만족 수준을 비교하는 영상이니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